안녕하세요 여러분. 정말 무서운 금요일입니다. 자, 오늘은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는 마이너스 0.86%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장 초반부터 코스피는 이렇게 크게 하락이 나왔으며 장 중후반으로 넘어가면서 어느 정도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특히 오늘 코스피 지수는 중국의 상하이 종합지수와 디커플링이 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상하이 종합지수는 이렇게 상승이 나왔지만 한국의 코스피와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자, 과연 다음 주에도 한국 증시와 중국 증시는 디커플링이 되는 모습을 보여줄까요? 그리고 오늘 실적을 발표한 네이버는 과연 다음 주에 어떤 모습을 보여줄까요? 오늘 이 시간에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자, 지금 시각이 4시 33분입니다. 시간의 단일가, 유럽장, 미국장, 그리고 야간 선물도 다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매까지는 배제를 해보고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해외 시황과 국내 시황, 그리고 오늘의 특징주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해외 시황입니다. 자, 먼저 다우지수입니다. 어제 다우지수는 마이너스 1.05%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장 초반까지만 해도 다우지수는 이렇게 1% 가까이 상승이 나왔지만 장 중반으로 넘어가면서 다우지수는 이렇게 하락으로 전환되고 말았습니다. 나스닥 같은 경우에도 다우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장 초반에는 2% 가까운 상승이 나왔지만 장 후반으로 넘어가면서 이렇게 나스닥은 오히려 마이너스 2%대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장 초반까지 크게 상승이 나왔던 다우와 나스닥은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렇게 하락으로 전환되고 말았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파월 연준 의장의 금리 인사 시사 때문입니다. 자, 파월 연준 의장은 어제 워싱턴에서 국제통화기금 IMF 주최로 토론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여기서 인플레이션이 현재 너무 과하며 3월달 소비자 물가지수가 8%인데 이를 다시 2%로 돌려놓겠다, 이러한 발언을 했었고, 이는 곧 5월달에 금리 인상을 0.25포인트가 아니라 0.5%도 할 수 있다라는 뉘앙스를 풍기게 되었죠. 자, 파월 연준 의장의 이 발언으로 인해서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는 또 한 번 52주 신고가를 돌파했습니다. 장중에 2.9%를 돌파했고, 이제 곧 있으면 미국의 국채금리는 3%도 돌파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죠. 자, 보통 저렇게 국채금리가 폭등할 경우에는 미국의 금융주들도 상승이 나오는데 어제는 정반대였습니다. 미국의 황금양말이라고 불리는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장 초반에는 2% 가까운 상승이 나왔다가 종가는 마이너스 1.98%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고, 단타의 제왕 JP모건 체이스 역시 장 초반에는 이렇게 1% 가까운 상승이 나오다가 종가는 마이너스 0.78%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어요. 자, 워렌 버핏 아저씨의 회사 버크셔 해서웨이 A조 역시 이렇게 보시면 장 초반에 4.28% 큰 상승이 나왔지만 종가는 마이너스 7.59% 하락이 나왔습니다. 자, 버크셔 해서웨이 B조 역시 장 초반에는 이렇게 0.58% 상승이 나왔다가 종가는 마이너스 1.50%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어요. 그리고 반대로 미국의 공포지수라고 불리는 빅스지수 같은 경우에는 플러스 0.66% 상승이 나오면서 22.85까지 올라왔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미국의 금융주들이 모두 다 이렇게 하락이 나왔으면은 한국의 금융주도 미국 증시를 따라서 똑같이 내리는 모습을 보여줬을까요? 네, 그건 아닙니다. KB금융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오늘 같은 날 이렇게 플러스 2.65%나 상승이 나왔죠. 그리고 신한지주 역시 이렇게 1.93% 상승이 나오면서 오늘 은행 섹터는 카카오뱅크를 제외한 모든 은행주들이 상승으로 마감이 되었어요.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에는 오늘 하락한 이유가 네이버하고 카카오, 이런 IT 관련 주식들이 모두 다 하락하면서 카카오뱅크도 그냥 따라 내린 것 뿐인데, 중요한 건 오늘 카카오뱅크가 내린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바로 네이버의 실적 부진 뉴스 때문이죠. 자, 카카오하고 네이버에 대해서는 한 달 전 이 영상을 통해서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지만, 카카오하고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지금이 반등의 초입이다, 이거는 반등이 어느 정도 나온다, 네이버 같은 경우에도 적어도 이 정도까지는 반등이 나오고,
카카오도 못해도 11만원 이상은 찍을 거다. 중요한 게 뭐다? 이 녀석들은 단기적인 상승을 주면서 위에서 쫄쫄이로 빼버리면서 아모레퍼시픽처럼 돼버릴 거다.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에도 여기서 거래량이 확 터지면서 외국인과 기관의 양매수가 들어왔고 그 뒤로 살짝 올라가는 척하고 고점에서 여러분들을 유혹하기 위해서 횡보하다가 그냥 올랐던 상승분을 모두 다 반납하고 이렇게 마감이 되었는데, 자, 오늘 카카오 주가 어떤가요? 아모레퍼시픽과 똑같죠. 이렇게 잠깐 일주일 정도 외국인과 기관이 매수하고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11선이라던가 5일선 줄타기를 하면서 밀당을 하면서 여러분들을 유혹하고 고점에서 공매도 투하. 이게 여러분 주가를 잠깐 상승시켜주면서 11만원까지 찍은 다음에 그 전까지는 공매도를 안 보여주다가 갑자기 여러분들이 이제 줄타기 하면서 들어오니까 고점에서 10만원대 붕괴시키면서 공매도를 대량으로 치면서 이제는 이 녀석들이 지난번에 상승시켰을 때 매집했던 수량의 주식들을 전부 다 매도해서 세력들은 주식을 매도해서도 수익이고 주식을 차익 실현을 해서도 수익을 보는 그런 구조를 가지게 되는 거죠.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지난번 홍라이 씨가 블록딜을 진행했을 때 세력들이 블록딜 물량을 들고 있어서 이렇게 잠깐 동안은 횡보를 시켜주면서 공매도를 안 치다가 홍라이 씨의 블록딜 물량을 전부 다 팔아버리자 공매도 폭탄 투하를 하면서 69,000원이었던 삼성전자는 66,000원까지 가게 되죠. 자, 그리고 카카오하고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실적 발표 기간에 들어오면서 실적으로 조지고 있습니다. 세력들이 여러분 카카오하고 네이버의 실적을 모를 리가 없어요. 세력들은 본인들이 목표 주가를 제시하고 본인들이 실적 예상치를 만들잖아요. 아니 여러분, 엊그저께 넷플릭스가 왜 35%나 급락이 나왔죠? 실적 때문에? 아닙니다 여러분. 넷플릭스 같은 경우에 실적은 어느 정도 예상치를 충족시켰어요. 그런데 11년 만에 넷플릭스 같은 경우에는 처음으로 구독자가 20만 명이나 감소해서 주가가 하락한 겁니다. 세력들은 말이죠 여러분, 넷플릭스 실적을 발표하기 전부터서 거래량의 절반 이상을 공매도로 채워놓고 미리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거래량 대비해서 공매도 비중이 49.94%, 여기 보시면은 또 52.29%, 이렇게 공매도 비중이 높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분명히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와도 지금 52주 신저가를 기록하고 있고, 넷플릭스 같은 경우에도 실적이 어느 정도 충족을 시켰어도 가입자 수가 줄어들었다는 핑계로 내리고 있고, 네이버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 월초 3월달 같은 경우에는 IT 기업들의 실적이 그렇게 좋지가 않거든요. 12월달 같은 경우에는 크리스마스 이벤트도 있고 여러가지 이슈가 많기 때문에 네이버 같은 사이트들은 이렇게 실적이 나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연도 3월만 되면은 매출이라던가 영업이익이라던가 혹은 당기순이익이 저번 분기 대비해서 이렇게 낮아지는 모습이 나오죠. 그러다가 여름 다시 피크나 성수기가 돌아오면서 다시 실적이 어느 정도 회복이 되고, 또 오늘 나온 실적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 전년 동기 대비해서 실적이 줄어들었다고 하는데 이건 여러분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작년 같은 경우에는 코다리19 바이러스로 인해서 재난지원금이 나왔고 그거를 네이버페이라던가 카카오페이로 환전을 해서 쓰신 분도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작년 3월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네이버 페이를 이용해서 무슨 갤럭시 버즈도 구입하고 이마트24 편의점을 통해서 무슨 갤럭시 워치도 구입하고 그런 사건들이 있었는데, 뉴스에 나온 다음에 그 다음번에 지급되는 재난지원금이라던가 그리고 이마트24에서 갤럭시 버즈와 갤럭시 워치를 더 이상 판매를 안 하더군요. 그래서 이런 거를 다 알고 요렇게 기관이라던가 외국인들이 목표가를 설정할 때 실적 추정치를 낮춰놓고 그 실적 추정치에서 낮은 거에서 더 잘 나오면은 어닝 서프라이즈가 되는데, 오늘 실적이 발표된 다음에 NH투자증권을 비롯한 모든 증권사들은 네이버의 목표 주가를 모두 다 하향시키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기사를 자세히 보시면은 NH투자증권은 목표 주가를 55만원에서 41만원으로 하향 조정을 하며, 지금 같은 경우에는 IT 업체의 인건비가 인상이 되면서 돈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성장주의 조정은 당연하다. 그리고 2분기에 들어가면은 대표이사가 새로 부임을 하였고 메타버스와 AI 기술 확대로 인해서 다시 한번 성장성이 부각되면서 2분기에는 다시 한번 좋은 성적이 나올 수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저렇게 레포트를 써놓고 외국인 투자자와 기관 투자자는 네이버를 오늘 양매도했습니다. 특히 기관 투자자 같은 경우에는 금융투자, 투신, 보험, 연기금까지 모든 기관들이 이렇게 네이버를 매도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아니 성장성이 있어서 2분기에 실적이 기대가 된다라면은 기관 투자자 니네가 사지. 왜 저런 레포트를 써놓고 개인 투자자만 유혹하고 기관 애들은 팝니까? 와, 실적 발표한 다음에 네이버의 공매도를 보세요. 어제 같은 경우에도 실적 발표 전이라서 공매도가 이렇게 많이 쌓였는데 오늘은 어제보다 더 많은 공매도가 쌓였습니다. 이런 상황이면 여러분 지난번 저점이 어디죠? 29만 7천 원인데 여기는 당연히 깨지고 이제는 29만 원이 깨질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개인 투자자분들을 꼬시는 레포트에 너무 속지 마세요. 그리고 더 재밌는 사실은 뭐냐면은 이 기사를 NH투자증권이 썼거든요. 자, NH투자증권 같은 경우에도 같은 날 실적을 발표했는데 부진한 1분기 실적이 나왔습니다. 자, 증권주에 대해서는 제가 3일 전 이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지만 키움증권, 미래에셋 모든 증권사들의 1분기 영업 추정치가 상당히 감소가 될 예정이고 오늘 실적을 발표한 NH투자증권 역시 전년 동기 대비해서 영업이익이 무려 56.8%가 감소가 되었어요. 당초 예상치였던 38.6%보다 훨씬 더 많은 영업이익이 감소가 됐죠. 자, 증권사의 영업이익이 저만큼 감소했다라는 거는 주식 투자자분들이 지금 시장을 많이 떠났다라는 얘기죠. 자, 여기 기사를 보시면은 B2 개미의 눈물 강제 처분당한 반대매매 주식이 무려 5조 원을 넘는다. 이런 기사가 있습니다. 이 5조 원의 반대매매 금액 같은 경우에는 딱 1년을 기준으로 나온 금액입니다. 보통 반대매매 같은 경우에는 가장 많이 당하시는 나이대가 50대죠. 이제 명예퇴직도 눈앞에 두고 있고 노후를 어떻게 준비할까 생각을 하다가 주식 투자에 빠져가지고 결국에는 반대매매에 당하고 청산당해가지고 노후자금을 거의 날리신 분들이 많은데 이런 투자자분들이 대부분 신용거래라던가 미수거래를 쓰다가 반대매매를 당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은행 금리도 올리고 있으며 마이너스 통장 역시 본인 연봉보다 더 못 받게 법을 개정했기 때문에 이제는 여러분들이 빌린 돈을 1년 안에 다 갚아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를 만약에 신용이라던가 미수 혹은 마이너스 통장을 뚫어서 투자를 했다? 그렇다면은 버티기 힘드신 분들이 너무너무나 많을 겁니다. 특히 삼성전자 같은 경우엔 지금 언론에 떠들고 있는 루머가 너무너무나 많습니다. 삼성전자에서는 3나노 파운드리 제품을 일정을 연기했습니다. 원래는 2023년도까지 출시하기로 했었는데 2024년도 말까지 일정을 연기했다라는 이런 찌라시도 나돌고 있습니다. 특히 여러분 어제는 미국의 반도체주들이 완전히 박살이 났거든요. 미국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장 초반에 이렇게 플러스 1.76%까지 상승이 나왔다가 종가가 마이너스 3.11%입니다. 그 전날에 나스닥 종합지수가 1% 이상 상승이 났을 때도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이렇게 4.81까지 올랐다가 상승분을 모두 다 반납했는데 그 다음날에도 똑같은 패턴을 보이면서 미국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에 하락을 이끌었어요. 물론 이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저렇게 하락이 나와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하락한 게 아닙니다. 삼성전자의 깐부라고 불리는 퀄컴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하고 똑같이 바로 이틀 전에는 플러스 2.67%까지 올랐다가 종가가 마이너스 0.50%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고 어제 같은 경우에도 장 초반에는 플러스 2.35%까지 상승이 났다가 종가는 결국 마이너스 3.01%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그냥 여러분 전반적으로 컴퓨터 관련 반도체 관련 업종이 상당히 안 좋아요. AMD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 이틀 전에 마이너스 3%의 하락이 나왔고 어제도 마이너스 4.44% 죽음의 사가 3번이나 들어있는 아주 불길한 숫자죠. 이렇게 하락이 세게 나왔는데 여러분 분명히 4월 1일날 모건스탠리에서는 컴퓨터와 그리고 컴퓨터 부품 반도체 업체는 이제 불황이 찾아온다. 그래서 모건 스탠리의 대표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반도체 주식이든 뭐든 기회 줄 때 주식을 팔아라. 불황이 찾아올 것이다. 그런데 모건 스탠리 레포트는 정말 대단하죠. 진짜 그 이야기를 한 다음부터서 반도체 주식인 AMD는 주가가 오른 적이 없고 계속 하락만 하고 메타버스 전문 그래픽카드 업체 엔비디아 역시 보시면 이렇게 4월 31일 이후에는 주가가 상승한 적이 없고 지속적인 하락이 계속되고 있어요. 그래서 전 세계의 반도체 회사의 주식이 전부 다 내리고 있는데 삼성전자라고 해도 별 수 없죠.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어제는 다시 68,000원을 돌파할 것처럼 보여줬으나 오늘은 다시 66,000원대로 돌아오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니 여러분 어제 영상에서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나요?
어제는 기관 투자자가 코스피와 코스닥을 양매수했고 기관이 이렇게 매수를 했는데 매수한 주체가 단타에 제한 금융투자다. 그렇기 때문에 상하이 종합지수가 내려도 한국지수가 상승이 나왔는데 이 금융투자 같은 경우에는 철저한 단타 위주로 주식을 매도하는 집단이고 만약에 나스닥 지수가 급등이 나오거나 개인 투자자분들이 테슬라의 주식이 상승한 거 보고 내일 아침부터서 코스피와 코스닥을 대거 매수하면은 당연히 금융투자는 아침부터서 매도하고 전부 다 튈 가능성이 높으니까 진짜 주의하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봐봐, 어제 5,100억을 매수한 금융투자 오늘 6천억 던지고 도망갔어요. 그리고 연기금도 믿지 말라 먹튀한다. 먹튀하고 튀었죠. 아니 여러분, 오늘 아침엔 정말 무섭더군요. 개인 투자자분들이 장 시작하자마자 무슨 5천억가량 순매수라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지수가 1% 이상 빠지고 있고 상승한 종목이 전체 종목의 10%밖에 되지 않는 이런 상황에서 개인 투자자분들은 금요일인데도 불구하고 과감하게 코스피와 코스닥을 순매수하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 오늘 코스피 같은 경우에 개인 투자자분들이 8천억을 순매수했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개인 투자자분들이 2,800억을 순매수하면서 개인 투자자분들만 이렇게 물리고 끝났어요. 제일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외국인 투자자 같은 경우에는 선물을 오늘 1조 원 이상 순매도를 했습니다. 선물 같은 경우에는 현물의 선 지표기 때문에 우리 코스피 지수가 더 한번 하방으로 내려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두셔야 됩니다. 자, 우리나라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 2월달 여기 고점을 한 번도 터치하지 못하고 지속적으로 쫄쫄이로 빼면서 내려가고 있습니다. 항상 이렇게 2750 근처까지 꼬셔놓고 빼는데 이제는 2750도 터치를 하지 못하고 다시 내려가고 있는 아주 안 좋은 모습들이 최근에 연출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미국 증시가 상승이 나오고 있고 미국 증시가 급등이 나올 때마다 절대 흥분하면 안 됩니다. 어제 파월 연준 의장이 이야기해서 이렇게 지수가 빠졌다고 하지만 바로 그 전날에는 무슨 이야기가 있었습니까? 노무라 증권을 비롯한 경제 전문가들이 6월달, 7월달 같은 경우에는 금리를 0.25% 상승시키는 게 아니라 0.75%도 상승시킬 수 있다. 이러한 안 좋은 이야기가 나왔죠. 분명히 이러한 뉴스가 나오면 시장이 흔들려야 되는데 이틀 전 같은 경우에는 다우와 나스닥이 급등해서 이러한 레포트도 그냥 묻혀버리고 말았습니다. 거기다가 러시아의 푸틴이 핵실험을 하고 있다. 이런 뉴스도 어제 나왔고 어제 같은 경우에는 인도에서 대규모의 정전이 발생되었습니다. 왜? 석탄이 부족해서. 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2011년도에 블랙아웃이 발생돼서 대규모의 정전 사태가 발생된 적이 있었는데 인도 역시 석탄이 부족해서 8시간 동안 정전이 발생되었다라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석탄 관련주인 넥스트비티가 이렇게 장 초반에는 하락이 나왔지만 오늘 종가는 플러스 2.57% 상승으로 마감이 되었고 GS 글로벌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오늘 이렇게 장중에 24.67%까지 상승이 나왔으나 종가는 14.73%로 마감이 되었죠. 그런데 최근 트렌드는 저렇게 20% 혹은 상한가 근처까지 올려놓고 고점 대비해서 10% 정도 빼고 시간의 단일가에서 1, 2% 빼버리는 게 트렌드 오브 트렌드죠. 그래서 막 저렇게 지금 급등하는 주식들 고점에서 추격 매수 절대 하지 마세요. 자, 맥스봉 맥스트 같은 경우에는 얼마 전에 무상 증자한다는 뉴스 때문에 권리락 발생 후에 잠깐 상한가 근처 28.21%까지 바람 좀 쐬고 왔다가 종가가 플러스 11%로 마감이 되었어요. 그런데 그 다음날부터서 계속 하락이 시작되더니 오늘은 마이너스 9.45%가 빠졌습니다. 여기 고점에서 추격 매수를 했다라면은 불과 일주일도 안 돼서 마이너스 45%예요. 마이너스 45%. 지금 여러분 계좌 박살내기 정말 쉽습니다. 그냥 아침에 급등이 나오거나 종가에 급등 나오는 거 베팅하면은 그냥 깡통 차요. 자, 키움 제6코 스펙 같은 경우엔 보시면은 오늘 이렇게 급락이 나오고 있는데 어제 보세요. 이렇게 장 초반에 9.37%까지 상승이 나왔고 종가가 플러스 5%입니다. 근데 오늘 마이너스 6.20%로 마감이 되었죠. 그렇다면 어제 여기 10%대 매수를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하루 만에 마이너스 11%의 손실을 본 거예요. 거기다가 MPC 같은 경우에는 어제 정부에서 2차 전지 관련 폐배터리 신사업을 육성한다. 이 뉴스에 MPC가 급등을 했는데 어제 20% 넘게 급등했던 MPC 시작하자마자 마이너스 7% 이상 급락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종가를 보시면 오늘 마이너스 5.88%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는데 외국인 투자자는 고점에서 매수한 거 오늘 다 팔고 튀었고 어제 고점에서 추격 매수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하루 만에 마이너스 12% 이상의 손실을 보시고 있죠.
이게 정말 웃긴 게 아침에 MPC를 매수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MPC 우선주가 상한가를 가려고 하고 이렇게 급등이 나오니까 MPC를 매수하신 분이 상당히 많을 거예요. MPC 우선주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장막파 5분 전까지 상한가를 찍었었습니다. 그런데 동시효과 때 상한가가 풀렸고 시간의 단일가에서 무려 6.57% 급락이 나왔습니다. 지금은 여러분 장이 안 좋다고 막 이렇게 올라가는 테마주 급등 추격 매수하지 말고 차라리 통신주를 비롯한 조금 조용한 주식을 보는 게 좋습니다. 통신주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밑에서 외국인과 기관이 어느 정도 수급을 받쳐주고 있고 얘네들은 보통 5일 정도 조정을 주고 3일 정도 상승을 시키는 그런 습성이 있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는 이틀 정도 음봉이 나와서 오늘 음봉으로 마감이 되면은 한번 종가 베팅을 때려볼까 했는데 오늘 가버렸어. KT 같은 경우에는 U+와 다르게 얘는 5일이 아니라 일주일 이상 조정을 주기 때문에 되게 지루합니다. 오를 때도 물론 이렇게 9일 이상 지속되면서 상승이 나올 때가 있지만 이 상승 나온 것보다 이렇게 횡보하는 걸 더 먼저 보세요. 횡보가 나오면 한 달도 넘게 횡보가 나오고 빠질 때는 얼마가 빠집니까? 와, 이게 하루에 1% 오르기도 힘든 주식인데 4일 동안 하락폭이 거의 7%입니다. 이 정도 빠지면 회복되는데 한 달 이상 걸리는 게 KT예요. 지금 급등하는 주식 보지 말고 급등하는 주식이 나올 때마다 통신주 먹을 기회가 조금씩 나옵니다. 그럴 때마다 짧게 치고 빠진 게 좋아요. SK텔레콤 같은 경우에도 지난번 옵션 만기일 기간에는 잠깐 올렸다가 만기일이 끝나자마자 거짓말처럼 하락을 했는데 이제 다시 조금씩 상승을 시키고 있어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매수 기준이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5일선이라던가 11선 요런 데가 아니라 최소 요런 데까지는 빠져줘야지 저는 매수를 하려고 기다리고 있고 제가 원하는 매수 타점이 안 오면은 최근엔 그냥 매매를 쉬어버립니다. 자, 주성 엔지니어링도 보세요. 이틀 동안 잠깐 반등 나왔어도 이거 갖다 안 된다. 이거는 오히려 JP 모건이 매수했으니까 꼬시기다 했는데 진짜 계속 빼고 있고 오늘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은 여기 저점을 깨러 가고 있어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주성 엔지니어링을 매수한다면 요 부분이거든요. 정확히 요 부분. 요 부분까지 오면은 매수를 하지 이 어설픈 구간에서는 아직까지는 새우깡처럼 손이 안 가요. SK텔레콤이라던가 요런 애들도 그렇고 요런 데 밑에서 입 벌리고 있지 요렇게 아슬아슬하게 줄타기해서 올라가면은 그냥 올라가라고 놔줍니다. 왜냐면은 얘네들은 분명히 여기 고점 지난번 요런 데 고점까지 꼬셔놓고 또 빼가지고 손실을 볼 확률이 높지 요런 데서 툼에 나오면은 개인들 던지면은 보통 밑에서 반등이 하루 이틀 나오는데 그 반등폭을 먹는 게 훨씬 더 쉽지 저렇게 반등폭 나온 데서 들어가면은 돈을 잃을 확률이 더 높기 때문에 저는 확률적으로 높은 데까지 기다립니다. 오늘 하락한 종목 대부분이 어제 20% 10% 갭이 뜨고 상승이 나온 종목들이 대부분 이렇게 시작부터서 급락이 나왔고 어제 매수했으면 최소 10%에서 20% 가까이 손실을 볼 수 있었던 종목들도 상당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느린 종목을 보세요. 저도 코스피 대형주 위주로 느린 종목 위주로 보고 있는데 제가 지금 환율이라도 내려가거나 아니면은 전쟁 위기가 없으면은 그나마 비중 베팅도 크게 때리고 저 뭐 코스닥 급등한 주식도 따라가겠지만 횡보장과 하락장이 이렇게 지속 반복이 되면 여러분들 계좌가 정말 빨리 녹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웬만해서 매매를 하실 때는 안전한 종목 위주로 매매하시길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죠. 1번, 네이버와 카카오는 더욱더 주가가 하락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카카오와 네이버는 실적 발표 전부터서 공매도량이 차곡차곡 늘고 있었고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실적 발표 하루 전날에도 공매도량이 증가를 했고 오늘은 더 많은 공매도량이 증가를 했죠. 그렇기 때문에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 저점을 가볍게 깰 수 있고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카카오의 주가가 하락하면서 카카오뱅크와 카카오게임즈, 카카오페이 등 계열사 주식도 같이 하락할 수 있으니 꼭 주의하도록 하세요. 두 번째, 금융투자는 예상대로 오늘 전량 매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금융투자가 어제 코스피 2700을 지켜주면서 지수를 끌어당긴 게 아니라 어제는 그냥 미국의 야간 선물이 상승이 나오니까 프로그램 매수세가 빨려 들어왔던 것 뿐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 미국의 야간 선물이 급등하면은 금융투자가 프로그램으로 매수를 하고 오늘처럼 다음날 패대기를 칠 확률이 높으니까 금융투자의 매수세에 꼭 주의하도록 하세요.
자, 유튜브 광고도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정말로 고맙겠고, 좋아요와 구독하기도 많이 눌러주시면 정말로 고맙겠습니다. 아, 그리고 또 어제 생방송 전에 저를 후원해주신 정말 고마운 분들이 계셨네요. 네, 제 유튜브 영상 밑에 있는 투네이션 후원하기 버튼을 눌러주시면 저를 후원해주실 수 있는데, 오늘은 오병희님이 39,000원이나 후원을 해주셨네요. 정말 감사드립니다. 자, 다들 수고하셨고 즐거운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 다들 수고하셨습니다.